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지금 미리 공부를 해두고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이 고금리일 때는 를 투자하는 게 더 좋고 동시에 부동산 가치 투자하는 남자 부가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여기 책에 네. 그 지은이 소개를 보니까요. 국내 1호 부동산 매핑 투자 기술 인증을 보유하셨다고 나오더라고요. 네네. 이게 뭐예요? 그 한국기록인증원에서 네. 제가 지금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 위에 네. 그 타겟된 물건이랑 비슷한 조건의 실거래가와 그다음에 현재 나와 있는 네이버 매물 호가들 있죠. 그 물건들을 지도 위에 다 하나씩 매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건 정확하게 얼마짜리다라는 네. 가치 판단을 하는 방법을 제가 만들었고 그걸 이제 인증원에서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현대건설을 입사한 후에 12년간 직장 생활과 부동산 임장 투자를 병행하다가 네네. 38살에 월급만큼의 파이프라인을 만든 뒤에 퇴사하셨어요. 네네. 그러시군요. 네. 되게 성과가 좋으셨나 봐요. 직장생활하면서 틈틈이 이제 없는 시간을 일부러도 좀 만들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부동산 경매나 투자를 이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요. 네.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 많은 재테크 수단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부동산을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부동산은 뭐 저도 이제 주식도 투자를 했었었고요. 부동산도 했었는데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동산은 능동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어떤 의미냐면은 뭐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 또는 상가, 토지 이런 특히 상가나 토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투자자인 제가 능동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치를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같은 건 어차피 임차인분께서 인테리어를 하시겠지만 외부 엑스테리어 부분이랑 그다음에 임차인분들이 가장 투자하기 꺼려하는 그런 화장실 부분들을 임대인 입장에서 이제 디벨롭을 시킨 거고요. 토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능동적인 투자가 가능해서 반면에 이제 또 주식 같은 경우는 저도 해봤지만 제가 그 주주로서 그 회사에 어떻게 뭐 주주총회를 참여하는 것 외에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수동적인 느낌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부동산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넓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부동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냥 저는 아파트 이런 것만 하셨을 줄 알았는데 상가도 하시고요. 네. 3,000건 그리고 토지 공장 500건, 토지 공장도 500건 분석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와, 물건을 엄청 많이 보셨네요. 예. 처음에 저도 시작은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부터 뭐 상가주택 다가구, 상가 토지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부동산의 종류를 다양하게 보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게 현대건설에서 일하셨잖아요. 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도움 되죠. 제가 이제 맨날 보는 게 그런 부동산 관련된 뭐 발전소라든지 아파트 현장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쪽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듣고 보는 게 부동산 관련이라 보니 좀 알게 모르게 도움은 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작가님들이 이렇게 책을 처음에 내실 때 보면 첫 책에 진짜 거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쓰시는데 그게 진짜 느껴져요. 이 책을 보면요. 그래서 작가님 근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1년에 경매 한 건으로 연봉을 버는 그죠? 1년에 경매 한 건만 하면 연봉을 번다. 근데 이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월급쟁이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그럼 궁금한 게 지금 사실 이 경매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침체기에 있다고 하잖아요. 신문 보면은 요즘에 조금 뭐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시기에도 이게 경매를 공부하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아파트를 대표로 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가나 토지 쪽인 비주거용 부동산이 있는데 현재 지금 금리가 높고 또 시장이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사실 주거용 부동산인 아파트를 통해서 그 연봉만큼 벌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근데 부동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비주거형 부동산인 이제 특히 이제 상가, 월세 나오는 상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고금리일 때, 고금리면은 그 상가 자체 수익률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가의 가치는 가격은 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이 고금리일 때는 월세 나오는 상가를 투자하는 게 더 좋고, 동시에 많은 분들이 지금 부동산이 오히려 불황이기 때문에 플레이어로서 투자를 좀 꺼려 하시거나 소극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경쟁 상대가 오히려 적어서 지금이 더 알짜 물건을 비주거형 부동산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또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만약에 내가 실거주하는 아파트라면은 오히려 지금이 가격도 떨어졌고 동시에 경매라든지 이런 공매에 특수한 그 매매 방법을 사용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오히려 지금 미리 공부를 해두고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주거형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현장에 가면 물건들이 많아요. 괜찮은 물건들이요. 많죠. 왜냐하면 수익률이 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현재 3.5%잖아요. 그러면 은행 예적금 금리는 3.8%에서 4%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상가 수익률은 그 은행 예적금보다는 높아야지 그렇죠. 메리트가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1층 상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률 5%에 맞춰졌다고 예상을 해보면 예전 같은 경우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그 수익률이 5%가 아니라 4%, 3%씩 낮아지거든요. 그럼 가격은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서 지금같이 고금리일 때는 오히려 상가를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그 매입하시는 분들이 수가 적기 때문에 알짜 매물들이 여전히 현장에는 많이 있고 경매를 통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적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상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많은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럼 여기 책 제목에 1년에 경매 한 건으로 연봉 버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연봉은 얼마 정도예요? 연봉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5천만 원을 좀 오. 생각을 했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분이 각각 개인이 얼마의 투자금을 가지고 시도하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미니멈 5천만 원 정도. 그러면 연봉. 월급쟁이 투자 전략이니까 월급 생활을 하면서 네. 1년에 한 건만 해도 네. 5천만 원의 부가 수익이 생긴다. 네, 맞습니다. 그게 네. 가능하다. 네. 그럼 그 정도 시간은 충분히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매 한 건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내가 막 3건, 4건을 낙찰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 건 제대로 싸게 받으면 그 정도 수익은 제가 그동안에 한 10년 넘게 이 경매 그다음 부동산 투자를 쭉 해오면서 이 정도는 꾸준히 하신다면은 1년에 한 건 정도는 다들 받으실 수 있고 미니멈 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은 다 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장인 분들이 진짜 하루에 절반 이상을 회사에서 이렇게 보내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1년에 한 건 정도면은 네. 확실히 좀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네, 좀 네. 덜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걸 배웠어요. 네. 그럼 종잣돈은 한 네.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일단 상가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상가를 이제 한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물건이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4억이라고 할게요. 4억짜리면 보통 월세가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세팅이 되어 있는 금액대가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위치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 위치는 지방도 괜찮습니다. 지방도 괜찮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근린 상권, 그러니까 아파트가 갖춰져 있고 그래서 주부랑 학생들이 주로 네. 소비를 하는 그런 상권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상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근린 상권, 주부와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근린 상권이 있고 직장인들이 이용하는 먹자와 유흥 상권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트렌드상에 이제 회식도 많이 줄이고 같이 이제 뭐 술 마시고 가는 분위기가 많이 없다 보니 또 경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타는 게 유흥 상권입니다. 그래서 초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인 근린 상권 쪽으로 포커싱을 두고 그래서 대단지 아파트 위주의 그런 이제 근린 생활 프라자 빌딩 있잖아요. 뭐 1층부터 한 8층까지 해가지고 네. 학원, 병원 들어가 있는 그런 구분 상가를 보시는 게 좋고 그래 그런 게 이제 보통 한 이제 월세가 한 150에서 200만 원 세팅이 됐으면 이제 경매나 공매를 통하면은 매매가를 한 4억 정도에 충분히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4억이면은 낙찰가의 80%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3억 2천이 이제 대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200만 원이 월세가 세팅됐다 그러면 보증금이 3천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은 3억 5천.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 한 5천만 원. 물론 취득세는 4.6% 생각을 하시면은 거기서 플러스 한 2천만 원 정도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억이 안 되네요. 네, 1억이 안 들어갑니다. 야, 네. 그렇구나. 그리고 상가는 뭐 그 보유세 같은 거 없잖아요. 보유세도 있습니다. 보유세 있나요? 상가요? 예. 어. 근데 이제 재산세를 똑같이 내야 되긴 하는데
그 경우에는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라면은 저는 사실 저도 직장 다닐 때 법인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네. 예. 저의 이제 1인 법인을 만들었고 물론 그 경우에는 이제 법인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법인세만 고려하시면 되고 물론 재산세가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 종부세가 없는 거군요. 네, 종부세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상가를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그리고 네. 상가라는 부동산 자체가 사실 아파트처럼 뭐 드라마틱하게 뭐 1.5배, 2배 오르는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상가의 기본적인 매매가를 산정하는 메커니즘은 그 월세, 임대 시세가 네. 결국 수익률로 퍼센티지로 변환돼서 이게 3억짜리 되기 5억짜리 이렇게 바뀌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근데 그 임대 시세라는 거는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임대 시세를 뒷받침해주는 큰 근간은 그 상가의 매출이거든요. 네. 그 매출은 결국은 그 상권을 이용하는 사람의 수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그 사람의 수가 이미 성숙된 상권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과 같이 고금리에 사게 되면 이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는 그대로 있죠. 그러면 싸게 사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지금 이제 6월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거로 다들 예상하고 대박이겠네요,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네. 거기서 오는 수익률이 5%에 맞춰졌던 게 이제 4%에 팔게 되면 그 1% 차이가 1억, 2억 이렇게 이제 아, 가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5천, 7천만 원 투자해서 월세는 계속 받고 있다가 한 2년 후에 수익률을 낮춰서 비싸게 파는 예, 되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입니다. 물론 4억짜리 상가가 8억까지는 않을 거예요. 8억은 안 가는데 나는 4억을 사서 요거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수익률 예를 들어 4%에 맞춰서 5억 2천에 팔아야지. 요게 딱 시나리오가 딱 정해진 그런 좀 안정적인 게 오히려 네. 상가입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현금 흐름 따박따박 네, 나오다가 맞습니다. 고금리에서 진짜 금리는 떨어질 거고 네. 그러면 그만큼이 딱 그 붙는 거잖아요. 네. 저기 매가로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월세를 받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이자를 뺀 요만큼의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금리가 떨어지면 대출이자 떨어지잖아요. 근데 월세는 그대로예요. 또는 오르겠죠, 조금. 1년에 5%씩은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100만 원이 120만 원, 140만 원씩 이렇게 순 현금을 들어오다가 그러면 이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매가는 또 올라왔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 동시에 네.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팔고 나면은 시드가 기존에 5천, 7천에 있던 게 다시 2억까지 올라가면 와, 또 하고. 두 개를 하든가 아니면 큰 걸 하든가 그렇게 이제 약간 스노우볼처럼 네. 계속 굴려가면서 시드를 늘려나가는 예,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개인으로 하면은 2주택 넘어가면 되게 피곤하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만 좋은 거 해도 종부세 너무 네.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건물 쪽으로 많이 보시기도 네, 하고 네. 눈을 돌리기도 하시더라고요. 와, 근데 상가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네, 갑자기 2배씩은 안 가는데 음. 안정적으로 딱 얼마에 팔 수 있겠다가 딱 정해지고 그래서 계속 굴려가면서 시드를 그러니까요. 넓혀나가는 전략이 조금 다른 거죠. 네. 아파트랑은. 그러니까 아파트 뭐 한두 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자기 살집 빼고는 나머지는 이제 현금화 시켜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면은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저금리이고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가치가 그러니까 가격이죠. 가치는 그대로지만 가격이 확 올라가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럴 때는 토지나 주거용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근데 지금 같이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는 안 움직이잖아요. 금리 영향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파트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가격에는. 근데 그렇다고 금리가 고금리 때는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계속 그렇죠. 움직여서 돌려야 되니까 고금리 때는 이런 상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대신에 저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그런 아파트 투자나 아니면 토지로 가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가격이 쫙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럼 잘하면 사이클도 맞겠네요. 이게 금리가 떨어질 때 상가 정리하고 맞아요. 그때 아파트 네, 들어가면 네.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어. 정석입니다. 아, 그래요? 금리에 따라서 그렇게 같이 그러니까 고금리일 때는 내가 예를 들어 화살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가 저금리가 왔을 때는 검을 든 그런 그러니까 금리 시장 상황에 맞춰서 이제 꺼낼 수 있는 무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좀 지금 하면 딱이겠네요, 진짜. 그렇죠. 미리 도끼날 좀 갈아두고 있으면은 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기는 근데 거죠. 제목 너무 잘 지신 것 같아요. 그것도 많이 할 게 아니라 한 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한 건은 하면 되지. 365일 동안. 근데 이게 보통 저도 이제 그동안 투자를 쭉 해오면서 이제 스터디 모임을 같이 하면서 여러 이제 동료들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초반에 느꼈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었어요. 아,
내가 3개월, 4개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나도 하나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싶고 왜냐하면 그 주변에 보면 낙찰 받아서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마음이 급해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되면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싸게 받으니까 뭐든 이게 다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팔리고 또는 손해를 보고 그냥 던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장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조급증을 버리는 데는 1년에 한 건이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맞아요. 조급함이 내려가고 그리고 제가 여기 책에서도 썼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해왔던 건데 일주일에 한 건 정도는 물건을 분석을 해서 입장까지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까지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분석했는데 이건 얼마짜리다라고 스스로 결론 내는 그 사이클을 일주일에 한 건씩만 해라. 그렇게 하면은 1년이면 52주니까 이제 52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면은 충분히 한 건도 벌고 동시에 오히려 초반에 내가 이걸 낙찰을 받고 수익을 안 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나도 모르게 이 실력이 향상이 돼서 그때 그 가격이 저거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예, 그런 생각이 이제 좋은 드실 물건 거예요. 나올 수 있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그런 염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실. 네. 그러니까 그게 모든 분들이 월세 투자 부동산을 그 투자를 하실 때 가장 염려스러워하는 게 공실에 따른 대출이자와 관리비 그걸 제일 두려워하시는데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많이 물건을 보고 많이 임장을 다니고 분석을 하다 보면 해당 상가, 해당 구분 상가, 해당 타겟팅한 물건에 적합한 업종과 적합한 임대 시세라는 게 보는 눈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마찬가지로 아파트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워낙 임장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물건을 보시다 보니까 그래 저거는 전세가는 이거고 매매가는 이거니까 절대 이 가격 밑으로는 이건 방어할 수 있어 라는 감이 생기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가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물건 많이 보다 보면 그런 안목이라는 게 생겨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입지는 이 물건은 최소한 3,200 월세는 맞출 수 있어. 그리고 적합 업종은 나는 학원 또는 병원이 맞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정확하게 생각을 맞출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확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하고 많이 임장을 다닐수록 그 확신의 퍼센티지가 높아지면서 그런 불안함은 반대로 낮아지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가 이게 쌓이다 보면 애초에 이제 네. 걸러지는 문제군요. 네, 그러니까 초반에 뭐 물건 3개, 물건 5개, 10개 정도 분석을 했을 때는 당연히 공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이제 많이 하고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불안은 떨어지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사실 맞아요. 많이 하다 보면 맞아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차이 안 나는데 어떤 그 1층 상가는 진짜 잘 돼. 김밥집 들어왔는데 엄청 잘 되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업종 들어오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시군요. 그 하나 궁금한 게 퇴사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대건설에서 입사 후에 12년간 하시다가 이제 퇴사를 하셨어요. 네. 그 직장인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부동산 투자를 만약 한다고 했을 때 소득을 만들어 놓으면 퇴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네. 질문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 월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벌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벌이일 수도 있는데 생활비 한 달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에 플러스 한 30% 정도 좀 더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인데 한 달에 뭐 이것저것 해서 생활비가 500만 원이 든다라고 했을 때는 한 30% 정도인 한 650? 그 정도는 그 여윳돈인 거죠. 한 150만 원 정도는 그 정도로 세팅을 하시면은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650이면은 상가 대출이자까지 하고 이러면 대출이자 제하고 순이익인 거죠. 네, 순현금으로. 그러면 상가 한 4-5개 있어야 되네요. 그거는 상가의 크기마다 달라서 상가가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것도 임대료가 뭐 400, 500만 원씩 하는 거고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매가가 4억 정도라고 하면은 뭐 100만 원대니까 그거는 이게 크기도 다르기 때문에 개수가 딱 얼마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드 뭐 5천이든 뭐 7천이든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퇴사를 하는 데까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죠. 예. 그동안에 계속 임장도 다니시면서 1년에 하나씩 하면서 계속 1개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8개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결국 한 4-5년 정도는 시간이 조금 이제 막 시작하신다면은 그 정도의 시간은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4-5년 정도만 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렇게 물론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죠. 1년에 50건씩 한다는 게
제가 주변에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한 5년 있다가 퇴사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합니다. 목표의식이 생기는데. 충분히 하죠. 예. 1년에 하나에서 상가를 하나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개수는 줄어들어도 금액대가 더 커지면 월세가 더 크게 세팅이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투자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좀 급하게 좀 큰 물건 10억짜리, 15억짜리, 20억짜리를 가시는 것보다는 5억 언더로 해서 작게 해서 이런 한번 패턴을 보는 거예요. 충분히 임차인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진짜로 팔리구나. 이렇게 임대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분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들이면서 계속 조금씩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긴 하죠, 사실. 예.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직장인들이 한 일주일에 한 곳만 해서 1년에 한 50개 정도, 52개 정도만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외에도 좀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혼자 하면 힘들어요. 스터디 저도 이제 처음부터 2012년도에 회사 다닐 때 그 회사 동기들하고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재테크 공부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투자 동료가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슬럼프를 겪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스터디 멤버가 있고 어떻게든 어느 날 임장을 가자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든 움직이게 되니까 그런 측면 하나랑 두 번째는 가시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이게 부동산 투자는 좀 그래요. 이게 열심히 내가 3개월, 6개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내가 투자 실력이 늘었는지 어땠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진짜로 낙찰까지 받고 또는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난 게 아니라면 내가 실력이 는 건지 안 는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시적인 성과 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든가 그러면 매일마다 아침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에 체중계 올라가서 자기 몸무게를 확인하잖아요. 그 숫자가 딱 보이잖아요. 좀 줄었네. 더 이제 동기부여 받고 만약에 늘었네. 오늘 좀 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막 그 컴퓨터 게임을 하면은 레벨업을 시켜 나가면은 왼쪽 상단이든 오른쪽 상단에 보면 경험치라 이제 레벨이 올라가는 게 숫자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걸 레벨업하고 끊네, 레벨업하고 끊네.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지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 사람이 동기부여해서 원동력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가시적인 성과 지표를 부동산에는 그런 이제 자기네 개인 블로그라든지 그렇게 비공개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물건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나는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했고 입지 받고 권리 분석했고 시세 보고 수익률 분석해서 임장까지 갔다 와서 전체 그거 하나의 보고서를 그래서 이건 얼마짜리야 라고 하는 거를 하나씩 일주일에 하나씩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20개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 블로그에는 비공개면 나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6개월 전에 내가 썼던 걸 보면 되게 와 이렇게 구멍이 많았어? 알게 되면서 이 뿌듯함이 거기서 오는 거죠. 계속 하나씩 나는 축적되고 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또 투자 실력이 내가 늘었구나라는 거를 또 나는 알아요. 왜냐면 내가 자기가 더 썼던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게 이렇게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임장도 하고 분석도 하고 머릿속에 여러 인풋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게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아웃풋을 내야지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서 진짜 내 거가 되거든요. 근데 아웃풋하는 방법은 입을 통해서 말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그걸 들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와이프한테도 저도 예전에 잘 안 들어줘요. 관심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글을 통해서 아웃풋을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성과 지표를 만드시는 거 물론 귀찮긴 하지만 꼭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직장인이라면 주변 지역 위주로 찾으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좀 잘 아는 지역이에요. 잘 아는 지역부터 먼저 해야지. 그럼 잘 아는 지역에서 상가 그 뭐 토지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여러 이제 주거용 부동산,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하나씩 조금 더 보신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거.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이제 월급 대신에 또 월세를 세팅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직장으로부터 독립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월세가 나오는 그런 다가구 상가주택 상가를 좀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지역, 내가 아는 지역부터 먼저 하셔야지 좀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소위
나의 구역들을 조금씩 더 넓혀가는 거죠. 넓혀가면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처음에 낙찰을 받고 너무 들뜨고 기분도 좋고 그래서 낙찰 받은 그날 그 한 12시쯤 되면 이렇게 결과를 받으니까 너무 또 신나서 포항에 있는 또 물건을 임장을 또 그날 간 거예요. 그때 이제 충남 서산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서 거기서 낙찰을 받고 바로 12시에 경북 포항까지 가서 물건을 보고 집에 서울까지 다시 그렇게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절대 오래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너무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내가 잘 아는 지역부터 점점 이렇게 넓혀 나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캠프파이어 할 때 모닥불이니까 막 장작 넣어서 확 타오르는 게 아니라 수처럼 오래 가야지 진정한 가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자기네 에너지가 사실 에너지도 다 유한하잖아요. 너무 갈아 넣다 보면은 길게 못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하시려면은 그 페이스 조절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까운 지역부터 하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